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소유에 관한 7번째 강의로서 제목을 한번 정신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라고 잡아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세속적인 목적에 맞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과 언뜻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세속적인 가치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신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 어느 쪽이 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효과적인가. 그래서 그 밑에 부제목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장군이시여, 금은 보석과 같은 재물보다는 자유, 용기, 명예를 위해 싸우는 저 이상한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페르시아 전쟁 시절에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리스 용사들하고 싸워본 다음에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강의하면서도 자연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테니까요. 먼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른쪽 그림에 그 스프링이 나와 있는데 스프링 어떻습니까? 누르면 튀어나오고 잡아당기면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꾸로 행동하죠. 그러니까 느리려면 줄이고 줄이려면 느리라는 말이 있는데 세상사가 스프링처럼 누르면 튀어나오고 당기면 움츠러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에 불과하지만 이 말은 세상이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어느 한 가지 성질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성질과 반대되는 성질과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세상사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음이 살아나고 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양이 되살아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음양조화라는 말을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쓰는데 바로 음양조화가 영기이치입니다. 자, 영기이치에 의해서 생명체의 삶에는 오용락이 중요하지만 오용락만 추구하면 되려 오용락을 즐길 수 없게 되고 오용락을 적절히 절제할 때 진정으로 오용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음양조화의 이치이기도 하고 그게 영기이치입니다. 오용락뿐만 아니죠. 영기 세계에서는 모든 세상사가 추진과 절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돼요. 그래야 목적하는 것에 가깝게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세속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절제의 힘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윤리 도덕이 가진 힘과 세속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 도덕과 기강이 갖는 힘을 보고 싶은데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거기에 붉은색으로 칠하는 지도가 명나라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넓게 칠해져서 지금 러시아의 연해주에서부터 하바르프스크, 몽고, 신강, 티베트까지 다 포함된 땅이 청나라 땅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고 국가가 강한 국가를 세운 게 청나라인데 그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국 청나라 땅은 명나라 땅의 한 3배쯤 넓죠. 그죠? 1616년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 건국 당시의 인구를 비교하면 이 중국 쪽에는 통계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아서 대개 1억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여진족은 대개 30만 조금 넘어서 32만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은 200만 정도. 국력이란 건 인구에 비례한다고 우리가 본다면 조선은 여진의 7배, 명나라는 200배에서 한 300배 정도의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1636년 12월 때가 1636년이면 바로 병자호란 때죠. 그때 서울을 점령한 청나라 군인들의 행렬을 목도한 조선의 선비가 있습니다. 윤이라는 사람인데 그걸 딱 보고서 이런 말합니다. 청의 정치를 보면 간결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건박하면서도 다함이 있다고. 무릇 백성들 가운데 한 살이 넘은 사람과 소와 양과 낙타와 말들은 모두 빠짐없이 장직에 올라 있어. 다시 말해서 관리가 잘 된다는 뜻이죠. 뭐 사람이 하나 빠졌어도 빠졌는지 못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안답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다스리는 건 엄하고 백성을 대하는 것은 관대하오. 관리를 임명할 때는 오직 그가 하는 바를 보고 하니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자질구레하고 번잡하여 기강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않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뭐 누구의 아들이니 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즉 그들을 천하무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니 그들이 장차 천하를 얻지 못한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소. 실제로 청나라가 조선과 명을 꺾고 천하를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윤희는. 근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김종일이라는 선비는 직접 그 당시 청나라 수도인 심양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한 말인데 김종일은 건전하고 기강이 잡혀있던 청의 정치와 사현실을 긍정적으로 보고서 동시에 조선과 명이 청을 오랑캐라고 멸시하지만 실제로는 청에 비해 정령이 번잡하고 기강이 잡혀있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김종일은 나아가서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청이 장차 명을 제압하고 중원을 제패할 것이라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청의 미래를 정확히 예언했던 김종일의 해안은 그렇지만 당시 지식인들에게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청을 오랑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싸우자고 그랬어요. 근데 힘도 없이 싸운다는 말은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인데 모르니까 그랬겠죠. 바로 그게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본 건데 편견과 선입견은 사실을 왜곡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됐기 때문에 조선의 선비들이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강조하는 거, 불교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게 불교의 사실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페르시아 군인들은 싸우는 목표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싸운다면은 그 나라에 있는 금은 보화나 재물, 포로를 잡아와서 이걸로 팔아서 재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싸우는 목적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말달리기나 창 쓰는 거나 화살 쏘는 것도 훈련 잘 됐어요. 이 점에서는 청나라 군인보다 페르시아 군인이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세계에서 최초로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그 당시 알려졌던 서방 세계를 통일했던 것은 키루스 왕이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고 그 후에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거죠. 기원전 500년경인데 이때 페르시아 인구는 대개 1000만에서 3000만 정도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테네 인구는 최전성기 때 노예까지 합쳐서 25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한 2, 3만 명 정도. 10,000명 정도 잘 훈련받은 군대가 노예를 거느렸으니까 그 스파르타 인구가 기껏 해봤자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되는 중이니까 대개 영토며 인구 수가 100대 1 정도 되죠.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패했는데 페르시아가 참패당했어요. 이 점에서는 페르시아 군대는 기강이 해했던 것도 아니고 훈련 잘 받은 군대예요. 여기서 제가 1차, 2차, 3차 전쟁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유명한,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전쟁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2차 전쟁 때는 크세르세스가라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아버지가 1차 전쟁에서 진 걸 복수한다 해서 21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스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잘 연락이라든가 호응이 안 돼가지고 모든 그리스 도시들이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페르시아에서 아테네 신전에 있는 신녀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페르시아 군하고 싸우면은 안 좋다는 신탁을 내렸거든요. 그 가짜 신탁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은 자기 직속 부대 300명만 데리고 데르모필레라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골짜기에서 300명이 210만을 상대로 3일을 버팁니다. 굉장히 이게 3일을 버틴 것이 큰일인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숭상하고 가치를 가진 건 뭐냐면은 자유, 용기, 명예 이런 것이 그리스인들한테는 특히 스파르타 사람들한테는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데 페르시아에는 현실적인 재물, 뭐 포로, 뭐 여자 이런 게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싸우기만 하면은 그리스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 군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장군이시여, 금은보석과 같은 재물이나 여자보다는 자유, 용기, 명예와 같은 이상한 것을 위해 싸우는 저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싸우러 갑니까? 심정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페르시아 전쟁 당시 페르시아 군인들이 전쟁하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위해서였던 거고 훈련도 잘 된 군대였습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리스인들은 그런 데 관심을 둔 것이 아니고 자유, 용기, 명예고 또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우승자한테 주는 상이 뭐냐면 월계수 가지를 엮어갖고 네가 1등 했다고 모자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를 어떻게 싸우라고 하십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신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대결했을 때 적어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정신적 가치가 이긴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 목적을 위해 일을 하거나 투쟁을 한다면 세속적 가치에 충실한 쪽이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신적 가치에 가치를 둔 쪽이 더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용락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력한 입생 로랑이나 하워드 휴즈보다는 가난했던 아내가 더 도를 즐기며 살았죠. 아내는 가난했어도 수행을 하는데 재밌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여진 명의 세력 대결과 페르시아 그리스의 전쟁은 모두 세속적인 권력 다툼이었으나 거기서 승리한 쪽은 기강이 잡히고 정신적 가치에 충실한 쪽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곳이 하나 있죠.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무슨 원리나 이치가 있는 것일까? 바로 이치가 있어요. 그게 중도 이치입니다. 지나치게 즐기는 것보다는 적절히 절제하면서 즐길 때 더 행복하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도 세속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그 목적 달성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도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의 중도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렇게 드릴 수 있겠네요. 하워드 휴지나 입생 로랑의 경우에서 보듯이 재물과 명성이 있고 오용락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바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물도 오용락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 구글의 107번째 사원으로서 입사해가지고 모바일 검색창을 개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차드 명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까 합니다. 구글이 돈을 번 것은 모바일 검색창 때문에 버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개발한 사람이 차드 명탄인데 이미 차드 명탄은 그걸 개발해가지고 부와 명성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기분이고. 그러던 사람이 차드 맹타는 어느 날 우연히 티베트 스님을 만나게 됐고 스님의 지도로 명상을 했어요. 선을 한 거죠. 좌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차드 맹타는 구글의 초기 멤버로서 평생을 먹고 살 만치 돈은 많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명상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영어로는 Search Inside Yourself라는 프로그램을 번역했는데 책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은 뭐냐면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이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 명상을 과학기술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개발한 명상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을 하면서 이 명상을 하도록 개발한 거니까요. 참고로 말하자면 마음 챙김 명상은 딴 게 아니고 8정도 가운데 하나인 정념을 우리가 사티라고 그러죠. 그 정념 수행을 기반으로 심신 안정을 위해 개발한 일종의 심리요법 프로그램입니다. 차드 맹탄이 개발한 Search Inside Yourself 프로그램은 딱 그냥 7주 동안 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차드 맹탄 자신이 명상을 통해 효과를 본 것처럼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성신이 높아져가지고 감정 조절이 쉬워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보다 훨씬 행복해진 거예요. 불안해지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차드 맹타는 유명해지면서 왼쪽 밑에 보면 오바마하고도 사진 찍고 위에는 마티유 리카르하고도 사진 찍고 오른쪽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방문해서 수불 스님과 만난 장면입니다. 차드 맹탄의 명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명상은 실리콘밸리의 문화가 됐어요. 마음 챙김 명상이 실리콘밸리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도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 깨닫게 해줘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첨단 기업들이 지금은 직원들에게 명상을 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직원들도 여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글은 근무 시간의 20%를 명상에 할애하면 근무 시간을 쳐준다 그래요. 좀 달리 생각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은 마음이 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첨단 기업은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리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기업이 하는 일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마음 챙김 명상은 그런 걸 쉬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적 욕망까지 일깨워서 부추겨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기업이 하는 일이고 명상은 그와 반대되는 일인데 어떻게 돈 벌이를 원하는 기업이 직원들한테 명상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명상은 기업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도록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마음이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첨단 기업들은 무슨 이유로 그들의 기업 문화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 챙김 명상을 그들의 기업 문화에 접목시키는 걸까? 그게 바로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자리 잡고 있는 첨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은 이익을 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그들의 기업 문화는 이익을 내는데 최적화되도록 그들이 만든 것이에요. 살펴보니까 이 기업은 직원들이 스트레스 벗어나가지고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껴야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스트레스 벗어나 활력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데는 마음 챙김 명상을 수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깨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같은 데서는 근무 시간 20%를 명상을 하면은 근데 근무한 걸 쳐주는 겁니다. 바로 대립되는 것과의 조화. 이게 중도죠. 중도의 길을 걸어야 기업도 살고 직원도 살아요. 너무 볶아도 안 되고 너무 쉬게도 안 되고
조화를 이루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명상 문화는 실리콘밸리에서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머지않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세계는 명상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국가의 정부가 하는 일과 원하는 것이 실리콘밸리 기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도를 닦는 것은 궁극적 진리를 찾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도를 닦아야 정말 세속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도 누릴 수 있고 오용날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현 세상이라는 것이 업이 만든 매트릭스로서 사람이 노력해서 벗어나야 할 곳인데 여기서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바로 깨달음이 열매라면 현세 삶은 꽃과 같은 것이에요. 꽃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맺듯이 현세의 삶을 좋고 올바르게 살아야 수행의 결과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삶을 잘 살려면 오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욕락을 즐겨야 하지만 바른 수행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 우리를 가두는 매트리스가 되니까 오욕락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리스에서 벗어나려면 개정의 사막 공부를 잘 해야 하고 사막 공부를 잘 하면은 이 세상의 삶도 즐겁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자가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